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태조산에 가서 제가 포토 리딩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독서법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성경 66권 포토 리딩을 백독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것, 무정이란 책이다. 무정. 무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광수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가 썼습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죠. 우리가 조선 말기 조선시대의 작가 이광수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근대 유명한 작가 이광수 작가가 쓴 무정에 대해서 제가 포토 리딩을 그때 했습니다. 포토 리딩하고 그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기 때문에, 대출해 왔기 때문에 도서관에 곧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오늘 못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그 무정에 대한 마인드맵을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그때는 포토 리딩만 했고 저 혼자 대충 보기 했고, 이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이광수 작품에서 뭐 흑도 있고 무정도 있고 유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정은 서울대학교 한 40년 전에는 옛날에 교양 과목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한 학기 동안은 교양 과목, 고등학교 배운 그 중요한 교과서를 갖다가 그 과목을 갖다 다시 복습하는, 요약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교양 과정이 있어서요. 그 학점을 따야 그 다음에 전공 과정을 들어가는데, 그게 국어 교과에서 선정된 바로 책이 이 무정입니다. 무정. 국어 교과에서 수록되어 있어요. 무정이란, 이광수 작품의 무정이라는 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도 그때 그 책을 알고 진짜 그거는 책 일부분만 실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에서 유명한 책이 무정입니다. 무정, 이광수 작 무정. 그래서 그 책을 몇십 년 지나서 이제 그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읽어본 그 무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마인드맵도 포토 리딩도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도록 특색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그리고 또 포토 리딩과 대충 읽기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특징을 살려서 정리를 하고 대충 보기도 하고 포토 리딩 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독서 토론에 가보세요. 각자가 한 가지 책을 선정했으면 각자가 읽은 그 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해서 정의하는 것이 독서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무정이란 책에 대해서 페이지수 한 400페이지 넘어요. 그런 책인데 글씨도 많고, 그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인드맵 그릴 때는 항상 그 책, 그 어떤 논문이라든가 뭐 되든가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라 그러죠. 중심 단어를 갖다가 항상 가운데 왜 이렇게 굴곡을 내서 그리느냐. 우리 두뇌가 호두알같이 울울하죠. 주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핵심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머리의 모양, 또는 이제 마인드맵 전체는 뭡니까? 나무 뿌리 모양 또는 나무 가지 모양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그래 마인드맵 그릴 때는 세로로 하지 않고 가로로 합니다. 이어도 가로가 길고 세로가, 이거 표준 아닙니다만 세로가 짧고 가로가 깁니다. 우리 사진을 전부 다 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습니다. 그 사진에, 그래 포토란 건 사진 아닌가, 사진 원리에 따라서 그려
요약으로 표시하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한눈에 책 한 권을 다 집어넣고 한눈에 어떤 것을 한 단원을 다 집어넣는 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내가 읽은 문장을 책을 어떤 단어를 갖다가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작업이 마인드맵 작성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광수 씨가 쓴 무정이란 소설책에 소설인데가 소설책에 그 400페이지가 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이 있었으면 되는데 책은 도서관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 정이라고 그래서 정 무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중에 사랑의 관계거든요. 남녀 사랑의 관계. 남녀 사랑뿐 아니라 모든 그 인류의 사랑, 국가의 사랑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소설 읽은 감상, 독후감은 그랬습니다. 그 무정이라는 그 먼저 스토리가 우리가 이야기 줄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소설은 이야기 줄거리가. 거기서 나온 주인공 이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중심 인물이 이형식입니다. 이형식. 글씨를 쓰실 때는 이렇게 그렸으면 글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인드맵의 토니 부잔이 창시자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형식은 어떤 사람이냐?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 영어를 가리키는 교사입니다. 영어 선생님이시고 이 형식은 또 영어를 가리킬 때 누가 있었냐면 이선정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선정. 이선정은 여학생에게 알바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지.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고 이 형식이라는 영어 선생님은 학교에 과목을 가르치면서 또 알바로 이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알바 선생이면서 현직 교사였습니다. 이 형식은 또 어떤 동경 유학파입니다. 동경. 그때 그 당시에는 동경에서 유학했다면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인테리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유학파. 동경 유학파. 이 무정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도 다시 또 주인공이 또 한다. 박영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박영채. 이제 소설 줄거리를 제가 더듬어 가거든요. 박영채. 박영채는 이 여자는 어떤 이냐? 완전 보수입니다. 완전 보수. 완전 고전이다. 완전 고전. 완전히 구식 방식의 아가씨가 바로 박영채. 이 형식보다는 나이가 좀 어려요. 다 청년들이고 처녀입니다. 완전 보수. 이 박영채란 이 아가씨는 이 세상에는 이 형식밖에 없는 거라요. 남자라는 건 오직 형식이 뿐인 게 형식. 이 형식이죠. 형식뿐. 이 아가씨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동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이 형식뿐인 거라요. 이 형식하고 박영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소설 제목을 잡았어요. 잡은 것이 그것이 뭐냐? 무정입니다. 무정. 자, 완전 보수. 옛날에 꽁꽁 묶게 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의 그런 여인이 박영채고 이형식은 일본에 가서 유학까지 온 아주 약간 문물이 좀 든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고 김선영이 이선영이 아니고 김선영입니다. 김선영이라는 이 여학생은 누구냐? 김 장로님의 딸입니다. 박영채나 김선영은 나이가 비슷해요. 이형식은 조금 나이가 더 많고 다 총각이고 처녀입니다. 그래 이 박영채는 어떤 반대보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이형식이가 박영채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
이 아버지가 이 박영채의 아버지가 이형식 총각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기 때문에 눈도장을 딱 찍어 놓았는 거라요. 그래 아버지의 교육, 이 아버지의 부의 교육, 아버지 박영채는 아버지의 교육을 100% 따랐습니다. 그때 뭐하냐, 아버지가 자기 딸 박영채 아버지가 자기 딸 박영채에게 말합니다. 미래 사위감이 바로 이형식이다. 그래서 자기 딸 박영채에게 말했습니다. 이형식은 앞으로 나의 사위가 되고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그래 아버지가 박영채에게 말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딸은 부모가 말하면, 특별히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100% 믿고 그대로 따르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라든가 이런 대중가요 가수들이 많이 안 나옵니까? 아시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곳에서 완전히 보수 중에 완전히 골수 보수입니다. 박영채가. 그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100% 순종하죠. 그래서 이 박영채는 아버지 말을 듣고 형식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형식을 내가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할 그런 나의 배필이구나. 근데 박영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박영채 아버지는 누구냐? 독립투사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독립투사가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라든가 많은 사람이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고, 그리고 또 오빠도 그래요. 오빠도 이거는 가지를 독립투사에 그려야 돼요. 오빠도, 박영채 오빠도 역시 독립투사입니다. 애국운동자야. 나라를 어떻게 하니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확고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뭐합니까? 잡혀가서 투옥됩니다. 그래 박영채는 이형식은 박영채 아버지의 영향을,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자기는 딴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박영채는 이형식을 굉장히 존경하고 마음에 두고 점 찍어 놓고 있는데, 박영채의 아버지와 오빠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 옥바라지를 박영채가 다 하는 거예요. 박영채 옥바라지. 그래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고생하면서 뭐 하느냐? 화류계 했더라. 기생을 하면서 오빠와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데 오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딸이 다 하는 거라요.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라요. 오빠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교육을 받고 너의 신랑은 바로 이형식이다. 그걸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박영채 아가씨가. 그래서 기생을 하면서 정조를 다 지켰어요. 깨끗하게 기생 노릇을 한, 겉으로는 화려한 화류계에 있었지만도 그 박영채 아가씨 마음속에는 깨끗한 순수한 정조를 지키는 그런 기생.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박영채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투신자살. 왜 투신자살을 하려고 했느냐? 이 영채가 서울에 내려왔어요. 평양에서. 누구를 찾으러? 이형식 찾으러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형식은 아까 누가 했죠? 가정교사 알바로 김 장로님의 딸 김선영하고 이제 가정교사에 매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또 김 장로는 또 이형식을 또 마음에 두었어요.
아주 쓸만한 청년이다 싶어서 이형식을 사위감으로 이제 또 정했는 거라요. 그럼 박영채는 아버지와 오빠가 투옥되고 있고, 박영채는 또 이제 먹고 살고 아버지와 오빠 그 투옥된 것을 하기 위해서, 투옥된 모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합니까? 기생을 노래합니다. 그래 돈을 벌죠. 돈을 벌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 오빠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공부는커녕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다 하다가 이형식을 만나보니 이형식하고 선영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자기가 기생이란 것이 형식이가 알았거든요.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가 가장 점찍어 놓고 그렇게 기대했던 이형식이 김선영이하고 알바하면서 눈이 맞아요. 그래도 그 집에 김선영의 아버지 김장로가 바로 이형식을 사위감으로 두고 있는데, 박영채는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미래 사위감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형식인데, 자기는 기생으로 가 있고, 이형식은 김장로 딸 김선영이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 약혼까지 가고 있고, 또 미래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환한 출세길이 타고 있는 이형식이었고, 자기 신세를 보니 이게 뭐냐? 공부를 했느냐? 아버지 오빠는 투옥되어 있고, 또 병원에 투옥되어가 거기서 옥살이했고 옥사했고, 이제는 뭐냐? 자기는 몸뚱아리 하나 남은 기생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 포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오빠도 다 이제 감옥에서 옥사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점찍었던 이 형식 총각은 이제 김선영이하고 눈이 맞아가 약혼까지 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면 뭐하냐? 내 인생 이래 살아서 뭐하느냐? 내가 살던 평양으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돌아가서 대동강물에 내가 몸을 날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 누가? 김선영이가 투신잘사를 결심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가 평양으로 대동강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같은 기차를 탔는데 같이 앉아있는 아가씨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영채는 하염없이 앉아있지요. 내일이면 나는 대동강에 물에 빠져서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날려버린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고 아버지의 그 고생했는 것, 오빠의 투옥했는 것,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던 이형식은 지금 저런 길로 아주 출세 가도 일로에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믿었던 형식도 이제 떠나가 버리고, 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바로 기생의 길로 있고, 몸은 내가 더럽히지 않고 정조를 지켰지만도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이제 죽으려고 대동강, 고향이가 죽자가 대동강으로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옛날에 기차는 막 다 창문도 별로 없고 터널 때가 막 석탄 가루가 막 날리거든요.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 나요. 그래 운이 석탄 가루가 눈에 들어갔어요. 새카만 석탄 가루가 기차 전부 다 화통 석탄을 떼거든요.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막 눈을 비비고 눈물 범벅, 석탄 범벅 가루가 이래 되고, 그럼 뭐 딱 손을 막 닦아내고 숭을 닦아내 옆에 앉았던 김병욱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김병욱이라는 아가씨가 너무 보니까 내가 울거든. 왜 그러냐고. 아가씨 어디까지 갑니까? 물었겠지요. 대답을 안 하는 거라. 자꾸 물었어요. 물었더니 나는 평양에 갑니다. 대동강물에 내가 죽으려고 갑니다. 딱 하는 거래. 자꾸 묻다 보니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박영채가 선영이 김병욱이 얘기하니, 이 사람은 김병욱이는 뭐냐, 일본에
유학하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자기 고향 평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둘이 같은 자리에 앉았거든. 그래서 왜 죽으려고 합니까? 청춘이 구말리 같은 이 좋은 시절에 왜 죽으려 합니까? 이 사람 보러 김병욱이는 일본까지 유학물에 묻었기 때문에 세상 넓은 세상을 봤거든요. 박영진은 오직 보수 속에 갇혀가 아버지 말, 형식의 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기생을 들어갔고. 그래서 김병욱이가 박영진을 붙들고 죽지 말라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쁘고 선량하게 생긴 아가씨가 왜 죽어? 막 설득합니다. 아마 영채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았어요. 김병욱이가 죽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막 달려기가. 그래서 겨우 박영채는 자살을 좀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둘이서 친구가 됐어 이제. 그래서 평양역에 내려서 박영채는 누구 따라가냐? 김병욱이 집에 갔어요. 나는 갈 데가 없다. 혈혈 다니시는데 어디 갑니까?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교류를 하고 또 노래도 음악을 잘했거든요. 거기서 같이 생활하다가 유학 가기로. 병욱이는 일본에 유학하는 중이고 박영채가 병욱하고 유학 가기로 결심합니다. 유학. 일본으로 유학 가기를 결심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이제 김선영이는 이 집에 뭐냐? 김병욱이는 날짜를 잡고 일본 유학 가기로 결심하고 이형식은 이제 김선영이가 나옴. 김선영 김장로님의 딸 김선영. 소설은 뭡니까? 전부 다 선형. 소설은 인물. 이 김선영이 뭐냐?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고 아주 그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유학 보내려고까지 한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이런 집이 김선영이고, 반면에 박영채는 자살하는 아주 고독하고 불쌍한 아가씨인 거예요. 천하에 자기 손잡아줄 이형식이가 바로 이 김선영하고 약혼까지 하고 유학을 가려고 계획되어 있고 이는 죽으러 가고 있고 극과 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욱이하고 박영채가 병욱이하고 영채가 유학 가기로 날짜를 정하고 이제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형식이도 약혼한 김선영이하고 유학 가기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을 지나서 서울역에 내렸을 때 누가 타느냐? 바로 선영이하고 형식이가 올라탔어요. 같은 차에 탔습니다. 같은 차. 자, 두 상이 김선영, 형식이하고 이형식하고 선영이 한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영채하고 박영채하고 병욱이가 한 짝이 돼서 유학 갑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이것은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다 하나의 각각 특기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전부 다 특기가 있는 이 사람이 우연찮게 똑같은 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평양에서 영채하고 병욱이가 타고 내려오는데 그 차에다가, 옛날에 차가 자주 없었잖아요. 띄엄띄엄 있는데 그 차에다가 바로 이영식이하고 김선영이 같이 타고 이제 차에 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옛날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기차가 몇 칸 안 되죠.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면 김선영이하고 박영채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죠?
그 이형식은 박영채가 죽은 줄 알았지요. 자, 그 중간에 잠깐 쉬고 중간에 타임 내서 박영채가 평양으로 자살하려고 올라가면서 하숙집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써요. 나는 손잡을 데도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이 선생님은 나의 배필로 정해 나오는데 이 선생님은 김장님의 딸 예쁜 김선영하고 이제 유학 약혼 계획이 다 되어 있죠.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2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서울에 와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생 노릇하면서 정조를 당신을 위해서 지키고 왔다. 한 번도 용기 일장고 지나오는데 당신이 선영이하고 유학 가는 거 알았고 그리고 또 나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저승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오빠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그 편지 참 보면 눈물 없이 못 읽어요. 그 소설 읽어보면 참 눈물 나요. 박영채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 제가. 그 눈물의 편지를 써가 하숙집에 놓고 아주머니에게 주고 자기는 죽으러 평양 올라갔죠. 그래 늦게나마 이영식이가 영채 찾으러 와보니 이미 없는 거라 사람이. 그래 하숙집이 편지 읽어보라 내준대. 편지 읽어보니 완전히 이도령과 나머지 이도령 있죠 그죠. 그 편지가 똑같아요. 눈물 자국밖에 없어요 편지에. 그래 형식이 찾아 올라가려고 하다가 끝까지 안 찾아갔어요. 대동강까지 가서 그냥 올라가 그리워하고 자기 사명감을 올라갔지만도 그런데 박영채는 형식을 아버지가 정해준 그 율법에 의해서 지키려고 하고 여자의 일생으로 살아가려고 했지 박영채가 이형식하고 사랑의 관계는 없다는 게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과 여자로서 태어났으니 아버지가 정해준 그 말씀대로 여자의 일생을 지키고 이형식의 아내가 됐다가 평생 살다가 죽겠다. 이 결심밖에 없었는데 또 형식이도 이제 선영이 만나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만나니 그 사랑의 관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위하는 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위하는 건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무정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형식 영어 선생님하고 박영채 기생하고 김선영이 아주 부잣집 딸하고 이런 삼각관계에 서로가 이제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이 소설이 쭉 엮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일본으로 유학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낙동강 삼낭진. 부산 다 가면 삼낭진이라는 여기 나오면 낙동강은 여름에 장마 때에 비가 많이 와서 영남 이때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논밭 전이가 다 물에 잠기고 허심탄회하게 농부들이 길거리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가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통했어요. 박영채도 형식을 만나고 형식이 먼저 찾아가서 박영채를 만나고 이제 김선영이하고 김병욱이가 중간에 소개를 많이 네 사람이 모여가 서로 이때까지 오해했던 거 다 풀고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네 사람이 주장이 우리가 여기서 내리자고 부산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삼낭진에서 부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역인데 이걸 두고 내리자. 왜? 우리 밖에 봐라. 창문 밖에 보라고. 요즘이야 창문들이 에어컨에서 문 닫지만 그 옛날은 전부 다 오픈 차거든요. 문 열면 다 보이거든. 저 사람들이 떠내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논밭지 잃고 가난한 지가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보자고. 내려가서 네 사람이 각각 주택을 살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어디서 빌려왔는지 그런 노래를 하고
위문 공연을 열었어요. 삼양진 그 근자에서.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모금 운동을 해서 그 지역 장 모아놓고 이 수해 입은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돈을 모아가 전해주고 자기들은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역까지 가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수제 의연금을 갖다 전달하고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가고 유학 가서 유학길에 들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네 사람이 다 서곡해서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국가 발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네 청년, 이영식과 김선영, 김병욱과 박영채. 이영식과 박영채는 사실 사랑은 없었어요. 여기도 박영채 아버지의 부부 때문에 박영채를 좋아했고, 박영채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이영식과 나의 배필을 갑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아까 클라이맥스가 뭐냐, 박영채가 자살하는 평양 가기 위해서 유서 써놓은 거, 그게 완전히 사람들이 녹아놓을 겁니다. 그 유서가 얼마나 슬프고 속이 답답하고 참고 우러라 열풍 같은 그런 내 속을 정말 도려내는 그런 아픔. 그러나 이영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아버지 오빠가 투옥돼서 독립운동가 죽은 사실, 슬픔의 딸, 신세대에 따른 김선영입니다. 김선영. 이건 신세대 완전히 부유하고 부잣집 딸. 이는 정말로 독립투사의 딸. 이렇게 해서 이영식을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 박영채와 김선영. 정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무정이라고 했는가 보다. 무정. 그러나 그 오가는 윤리적인 사랑은 엄청나게 컸던 이 소설이 근대 우리나라의 소설 중에 무정은 유일하게 중요한 소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삼각관계, 짝사랑 관계로 항상 비교해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무정이란 이광수가 쓴 작품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양과목의 국어교과서에 선정될 만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이 여름 염전을 한번 읽어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올 겁니다. 눈물도 한번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정이라는 소설 400페이지라는 이 소설을 가지고 마이드웹이 이래 그리는 겁니다. 자기가 소설을 읽고 책을 읽고 느낀 대로 찾아내는 대로 이렇게 한눈에 보면 주인공은 이영식, 박영채, 김선영이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건 삼각관계, 서로의 관계에 사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에 이바지하는 큰 기둥으로 되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헌신하는 그런 근대 아주 귀감되는 그 청년으로 이바지하게 됐다. 그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소설도 마인드웹 전문서도 마찬가지. 마인드웹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 쉽게. 저는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핵심은 저는 사랑인데 사랑은 사실 없어요. 무정입니다. 무정. 이영식과 박영채 중심으로 무정을 했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성경을, 요즘 저는 성경은 구약 성경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책을 읽든 간에 한번 그려보세요. 백지에 놓고 A4 용지에 놓고 그려보면은 전부 자기 것에 남습니다. 제가 그려봤기 때문에 이거 그리는 거죠. 머릿속이 무정하면 이 머릿속에 마디백이 툭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영원한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 염천 무더위에 오늘 이 8일 녹화해서 여기서는 언제 나갈지 모르지 12일쯤 이 방송이 나갈 겁니다. 이 염천에 포토링도 하시고 이것도 그려서 여름을 참 뜨거운 시원함을 맛보면서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